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말까지는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연준에서 최근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올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래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봤는데요. 이것을 둘 다 3개월씩 뒤로 늦췄습니다. 한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12월에 두 번째 인하. 근데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금융 전문가 혹은 연준의 박사 출신의 연구원들이 수천 명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주 단위로 바뀌고요. 월 단위로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차피 못 맞춘다. 그러면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여기서부터 한 달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냐? 이건 제가 뒤쪽에선 얘기는 드릴 텐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투자를 코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코인만 공부를 해서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예전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야 됩니다. 단,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고, 늦게 끝나면 우리는 다 이제 끝났고,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면 우리는 이제 다 저 세상이고, 두 번, 세 번 하면 다 우리는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희일비 하시는 이런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되시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마 이 기사는 예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대테러 수장. 사실 이 사람은 트럼프의 지지자고요. 열성 지지자였고 트럼프의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테러 지금 담당한 수장이거든요.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온 겁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 지금 이제 사표 쓰는 마당에 지금 말을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이런 적이 예전에 또 있었다. 바로 이라크 전쟁이었다. 그때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이런 지금 로비 쓰고 전술 써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더라. 이런 실수는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사실 2019년 이분이 아내를 이 시리아 2019년 전쟁에서 그때 자살폭탄 테러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명분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이런 전쟁에서 싸우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란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 대담한 행동, 이건 이제 조기 종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표를 썼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좀 취약하던 데가 좀 약하던데 심약하던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끝을 남겼습니다. 양심 고백이 뭡니까? 이스라엘 강력한 로비에 의한 전쟁이었다. 이게 소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명분이 중요한데요. 명분이 국방부 장관 할 때 얘기 다르고 트럼프가 한 달 전 얘기할 때 그러니까 2주 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할 때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지지를 국가 내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지금 국회에 그 절차를 밟지도 않았었죠. 저는 앱스타인과 연관이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앱스타인 이게 우리가 대충 성범죄자 모임 아니야? 이것을 이제 깊게 파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또 너무 또 깊게 파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전쟁을 막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했지는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정치계에 소위 이제 대통령이 처음이셨죠. 그때는 정치계 원로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시에 실은 많이 통제를 하고 저지를 했어요. 트럼프 이기죠. 지금은 주변에
예전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장 차관들 인사, 주요 인사들을 다 예스맨으로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 돌연 사임을 한 겁니다. 지금의 트럼프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뭐 정치, 경제, 뭐 교수 전문가들이 통제할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 실은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저는 지금 투자자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상황이 사실 좀 뭐 그렇게 저도 뭐 달갑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종전이 안 된다라면 휴전이라도 할 것으로 저는 봐요. 시간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궁지에 정치적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선거 뭐 그의 본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중간 선거에서 진다면 민주당은 나를 탄핵시킬 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안간힘을 쓰면서 돈을 더 많이 풀고 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지금 이 대테러 수장처럼 트럼프의 트럼프의 지지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자 혹은 배신자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의 배팅에서 큰 수익 뭐 한 3억, 4억 가까이 올렸던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나 봅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이란이 4월 15일 또는 4월 30일 전에 휴전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예측에 또 한 억 단위 베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게 명분이 필요하고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명분 없이 시작한 전쟁이라면 종전은 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휴전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절대 뭐 제가 이걸 예상을 뭐 폴리마켓 가서 제 뭐 이렇게 돈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4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그 마롤라고 그 본인 저택에서 뭐 코인 행사를 하거든요. 4월 27, 8, 9는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if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종전을 하거나 또는 휴전을 하거나 그러니까 4월 말 전까지 해서 또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하라고 행사 뭐 여기는 아마 참석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컨퍼런스 여기 가서 또 어떤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현재로서는 뭐 이거 VVIP잖아요. 뭐 참석 여부가 사실은 뭐 하루 전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서 뭐라고 또 해준다면 반짝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이쪽에 좀 무게 중심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맞추면 뭐 이제 큰 돈을 벌고 근데 한순간 틀리는 순간 이거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홀짝을 맞추는 놀이는 당연히 저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쐐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뭐 7만 달러가 아니고 52,5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차트 가격이 꾸물꾸물대다가 웨지의 끝털이에서 밑으로 흘러내렸고 또 꾸물꾸물하다가 또 비트코인 또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꾸물꾸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밑으로 흘러내릴 것이다라고 뭐 이제 뭐 차트 보는 분이 얘기를 했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단기 방향성을 맞추는 전략을 해본 적은 실은 없고요. 중장기 방향성은 우리가 이건 뭐 이렇게 제 의견을 전혀 이걸 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5만 달러 정말 떨어지면 이거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전 기회가 아니라고 봐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오는 그 정도의 엄청난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뭐 20, 30% 정도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메인 일단은 이건 이제 저는 플랜 B로 놓고 떨어지면 그냥 더 사면 되겠죠. 단기 방향성, 홀짝 게임에서의 취약점은 어쩌다 한번 맞춤입니다. 이걸 제가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맞추면 기분이 좋죠. 거기서 딱 끝내고 난 집에 가겠다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판돈을 키우고 10번에서 8번, 9번 심지어 맞추고 마지막에 전 재산을 올린 했다가 결국은 피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간은 탐욕을 스스로 막 자제를 할 수 있다.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실은 이게 확신이고요. 확신이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지고 느긋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뉴스가 탁 뜹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떡해요? 뭐 전쟁이 터지고 뭐 핵을 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런 분들 어떤 특징이 있냐? 아, 그래요? 그냥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돈 아닌 듯 내 돈 같은 그냥 남의 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생존 확률을 높이고 일단 살아남으셔야죠.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볼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원화가 채굴이 실은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서 난 원화 채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기존에 있는 코인까지도 지금 팔아야 된다. 그거는 투자 이전에 원화 채굴을 먼저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당연히 전 선순위라고 보는 거예요. 없는 돈 갖다 그냥 빌려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간 게임이거든요. 그러면서 원화 채굴을 하면서 바이 더 딥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매우 드물고요.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실력자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달 기관에서 81,200개를 샀는데요. 이게 채굴량의 6배입니다. 채굴, 공급량의 6배를 그냥 일시불로 싹 긁은 거예요. 기관들이. 그러면 뭐 가격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많이 판 사람이 실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파는지 또 뒤쪽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3월 17일 기준 블랙락이 ETF 갖고 있죠. 78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요. 3월 19일 기준으로는 스트래터지 있죠. 마이클 세일러는 7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뭐 70몇만 개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비트코인 78만 개. 지금 레리 핑크 형이 1등으로 뛰고 있는데 뒤에서 세일러가 76만 개. 형 좀 기다려. 나랑 좀 같이 좀 가자 하는데 블랙락의 그 핑크 형님은 지금 멈출 생각이 없거든요. 됐거든 하고 그냥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 구조법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요, 시장 구조법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비트코인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명확성이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에 관련된 게 아니죠. 알트코인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쟁이 터지든지 말든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사고 있죠. 실은 마이클 세일러가 그 비트코인 더 살려고 STRC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파생 상품, 그 우선주, 이제 배당 주는 그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팔아서 얻은 돈으로 지금 비트코인 더 사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레리 핑크 블랙락이 스트래터지 또 주식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종종 이렇게 무시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저는 에릭 트럼프라 보거든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이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바이 더 딥. 근데 왜 이 사람이 종종 이렇게 무시가 되냐? 작년 2월 달에 이더리움 바이 더 딥을 외쳤어요. 작년 2월. 올해 아닙니다. 작년 2월. 그 다음 작년 8월에 바이 더 딥 한번 또 외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내내 흘러내리다 못해서 작년 10월 달은 대폭락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흘러내리고 있는 이더리움을 바이 더 딥을 외쳤으니 얘 바보 아니야? 이후 뭐 완전 대폭락을 했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에릭 트럼프가 우리 속이려고 바이 더 딥을 외쳤다. 그럴까요? 에릭 트럼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USD1 그 스테이블 코인 있죠. 요게 지금 보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보니까 에릭 트럼프는 꺾일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진짜요. 에스터라고 했어요. 에스터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 뭐 하이퍼리퀴드 같은 뭐 이거 세계 2위, 3위권 굉장히 큰 그 이제 중앙화 거래소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다가 USD1을 기축 통화로 그러니까 이제 매매할 때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다가 무기한 선물 상품 사는데 USD1을 상장시킨 거예요. 바이낸스에서도 무려 86% 이상이 USD1,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 최대 거래소,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거 다 지금 성공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는 누구든지 실은 자격 요건만 갖추면 화폐를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벌어졌는데 아무 돈이나 내가 찍어낸다고 그 돈이 뭐 그러면 기축통화가 됩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해줘야만 파워가 영향력이 있고 뭐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수익화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다, 뭐 아스타다, 뭐 저희 뭐 아랍에미리트다 누구다 해서 전 세계 뭐 주요 거래소들에 싹 다 지금 이제 납품을 이미 끝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하이퍼리퀴드 다음으로 뭐 2, 3위권 세계 뭐 최대 수준의 그 거래소에 기축 통화로 집어넣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릭 트럼프가 또 자랑스럽게 뭔가 발표를 하는데요. 아메리칸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우리 지금 비트코인 6,899개야. 우리가 갤럭시 디지털 제쳤어. 우리가 세계 16위, 그러니까 16번째로 비트코인 지금 많이 들고 있어라고 또 자랑스럽게 이제 그 자랑을 하는 거죠. 하락장 기준으로도 시총을 무려 10조 원 이상의 제국으로 설립을 했던 곳이고요. 그 트럼프 가문에 사실 저는 그 이 에릭 트럼프는 둘째고요. 첫째는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 갈 어떤 그 제목이랄까요? 좀 더 정치에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근데 에릭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뭐 이러다 정치 나올 수도 있겠죠. 실질 10조 원 제국의 운영자는 에릭 트럼프라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주 이제 핵심 인물이에요. 트럼프 가문의 크립토를 향한 야망을 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제가 주변에 온통 예스맨으로 채웠다라고 얘기 드렸죠.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입니다. 근데요, 블룸버그에서 뭔가 찝찝한 부분을 자꾸 드러내요. 장관직이 지명이 됐죠. 그러면 연방 규정 준수해야 돼서 그 캔터 피츠제럴드 이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자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뭐 얼마 안 될 텐데 돈이 없으니까 테더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이게 밝혀진 거예요. 단 대출 규모와 목적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거 테더한테 돈 빌려가지고 자녀들 이거 한마디로 뭐 좀 지분 승계한 거죠. 증여하는데 이거 돈 갖다 쓴 거 아니야? 자녀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만 상무부와 하워드 러트닉 측은 이거 법대로 했어요. 이거 뭐 불법 아닙니다.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테더랑 그 캔터 피츠제럴드는 최근 수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면서 이게 좀 테더 쪽에 너무 뭔가 좀 잘 대해주는 거 아니야? 우호적인 것 같은데 이거 이해상충 논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테더의 대주주가 하워드 루트닉이거든요. 주변에요. 지금 트럼프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고 뭐 장인들 아니면 사위들 아니면 뭐 40년지기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관직을 하나씩 줬던 경력이 있고요. 뭐 중동 특사 포함입니다.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끊일만 하면 또 뭐가 터지고 끊일만 하면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노골적이라 이거 뭐 의혹이라고 하는 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보는 앞으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문 한 번씩 이제 보거든요. 근데 AI 시대 이제 뭐 누가 봐도 펼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직업군에서 피해를 받는 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입니다. 이게 AI로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실은 뭐 웬만한 이제 간단한 건 이미 다 처리가 실은 벌써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밥그릇이 작아진 것을 가지고 서로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년간 영역 다툼했고 서로 선 넘지 마라 이전 투구를 하고 있다. 사실은 뭐 AI 에이전트 시대 뭐 이게 당장 뭐 몇 개월 만에 닥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실험 단계에 있는 거고 AGI 시대 이건 이제 몇 년 내로 오겠죠. 근데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저는 이게 왜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사자 붙은 직업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의사 포함입니다. 단기적인 시각과 편견,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이게 참 무섭다라고 보는데 그 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서 보셔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만 뭐가 좋냐, 뭐가 그러다 이전 투구를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AI들, 뭐 구글이다, 뭐 제민이다, 뭐 챗 GPT다, 뭐 퍼플렉시티다 쓰시면서 많이 친해지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걸로 이제 1인 사업 당연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AI 기업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AI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드셔도 됩니다. 뭐든지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AI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하냐? AI 에이전트들, 나중에 이제 뭐 피지컬 AI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뭐 택시 같은 거 이제 막 그냥 혼자서 운전자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경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자본이 꼭 이제 한국, 예전에는 그 뭐 규제가 삼엄했죠. 외환 뭐 이렇게 규제. 저기 뭐 중국도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 막 이제 규제를 세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들, 토큰들은 국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망을 미리 가서 AI 에이전트는 이게 뭐 수량 제한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냥 100개 부려도 되는 시대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쓸 수밖에 없는 인프라망을 선점하는 게 이게 코인 투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학군, 뭐 의사, 시대 이런 거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또 의사가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기존에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환자 한 30명, 뭐 20명 봤다면 이제 AI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AGI가 나오고 그냥 어디 사람이 어떤 기기에 들어가면 스캐닝 쭉 하면요. 한 명이 환자를 하루에 200명, 300명씩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몇 명, 상위 예전에 뭐 10%라면 상위 1%로 몰리겠죠.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아시죠? 로봇택시 진출을 했다. 로봇택시가 뭐냐면 그 자율주행 하는 택시입니다. 근데 우버, 리프트 왜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주가가 왜 올랐다라고 할까요?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지금 트렌드가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과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은행들도 지금 뭐 크립토 관련된 회사들, 뭐 아까 뭐 제가 뒤쪽에서 S&P 보여드릴 텐데 은행들은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그 기술이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카드 회사들은 뭐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스테이블 코인 다 이제 자기들 망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망을 활용해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죠.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지금 발생합니다. 엔비디아는 우버랑 협력을 해서 로봇택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이제 28년, 내년, 내후년까지 28개 도시로 서비스 확대한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양사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데이터 수집을 해야겠죠. 도시별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가 같이 동승을 하지만 서비스 끝나면 어떤다? 운전자 뗍니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차량 종류랑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우버 외에 리프트, 동남아시아 그랩 또는 뭐 볼트 다 협력을 해서 로봇택시 사업을 가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운전면허 따서 택시기사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버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 같은 데 보시면 월 1,000만 원 이상 잘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아니면 뭐 쿠팡이나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나쁘지 않게 또 벌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번 협업이 차량 공유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 사실은 인건비 비중이 되게 커요. 아까 월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비용이 운전자 인건비에서 나오는. 근데 지금 운전자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는 잠을 주무셔야 되고 또 밥도 드셔야 되고 또 뭐 휴식도 취해야 되고 하는데 자율주행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전기만 집어넣어주면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매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겠죠. 소비자들은 인건비가 낮아지니까 이게 택시보다 훨씬 더 싸지는 거예요. 이게 안 타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냉혹한 얘기인데 사람을 안 뽑을수록 절대적으로 혜자를 갖게 돼요. 유리해집니다. 이건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가 사실은 이제 안 들게 되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중 무휴 주행을 하죠. 사람을 안 뽑는데 매출과 수익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주들이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찬성하겠죠. 앞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그 합종연행 이런 제휴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젠 자존심 뭐 학벌이다 뭐 인맥이다 이거 다 이제 떼셔야 돼요. 간판 떼고 붙어야 됩니다. 예전이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막 서로 뭐 라이벌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예전의 라이벌, 적이 지금은 내 동맹이 될 수 있다라고 당연히 보셔야 돼요. 요 정도의 유연함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질서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산업혁명, 뭐 1차, 2차, 3차, 4차 그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뭐랄까요 좀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이제 진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뭐 기본소득제 이런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기본 고소득제 일론 머스크 말을 필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언어랑 우리의 실생활은 좀 격차가 많이 크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 필요 없다면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어떤 예를 들면 축구하면 손흥민이고 뭐 스케이트하면 김연아죠. 수영하면 박태환처럼 그 분야 딱 누구 하면 머릿속에 탁 튀어나올 정도가 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필수입니다. 이분한테 전 세계 부가 다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알아보고 혹은 그 회사, 나보다 훨씬 더 잘할 회사를 알아보고 내 이제 근로소득, 돈 벌었던 돈을 거기에다 배팅하는 거죠. 요것도 필요한 거예요. 직접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단 아무리 좋은 회사,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쌀 때만 사는 게 매우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삼성 주주총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뭐 주가는 거의 4배가 됐고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늘긴 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불과 1년 전 주주총회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주주총회 1년 만에 분위기 반전. 주주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게 뭔가 했더니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 그 임원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좀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그래서 1년 전 분위기를 한번 그냥 재미로 살펴봤어요. 강한 질타와 고성을 쏟아냈고 분위기가 험악했었다. 이게 불과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왜 그런 분위기가 험악했냐? 주가 부진에 대한 분노.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주주들은 10만 전자 외치더니 왜 아직도 5만 전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옆에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잘하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대응이 늦고 있냐 정신 안 차리냐라고 하면서 집중 포화를 했습니다. 경영진은 뭐 답이 있습니까? 뭐 대표이사 뭐 부회장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략이 없냐? 송곳 질문과 비판이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셨죠?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말이 쓱 바뀌었죠. 근데요, 이걸 보면 누가 보면 SK 하이닉스만 대박난 줄 압니다. 그래서 당시에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찾아봤어요. 당시에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뭐 100만 원이 넘죠. 요때거든요. 이제 작년, 그러니까 1년 전 3월 이제 말 정도인데 사실은 뭐 20만 원 뭐 훌륭한데요. 24년 4월 달부터
25년 9월까지 대략 1년 반을 횡보합니다. 횡보했어요. 이때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좀 낫긴 했죠. 근데 삼성전자만 대박, 하이닉스만 대박, 삼성전자 쪽박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둘 다 뭐 별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주주들은 왜 이렇게 그럼 화를 냈을까요? 제 느낌은 이건 거예요. 내가 굶는 건 참는데 저 옆에서 사촌이 땅 사는 건 내가 그건 못 참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 보는데 수년간 눈물의 횡보, 지금 이게 차트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몇 년간 SK 하이닉스도 정말 굉장히 재미없었고 올랐다 떨어졌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붐 하고 뭐 한 4배, 5배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코인은 다를까요? 그럼 코인도 눈물의 횡보 기간 아닙니까? 폭락해서 계속 그냥 별 재미없이 힘든 구간이죠. 근데 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 토큰 시총 뭐 1년 만에 40배가 증가합니다. 1억 달러에서 1년 만에 40배 됐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요, 요거 이제 또 한번 얘기를 드리면 주식을 토큰화한 거죠. 근데 없었던 주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온체인으로 끌고 왔을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뭐 엔비디아 주식을 실은 구식 플랫폼, 전통 방식으로 매매를 했죠. 그 다음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을 그대로 주식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땡겨온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어디 위에다? 블록체인 위에다 얹은 거죠. 온 체인 위에다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 고속도로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 동대문 밀리오래, 예를 들면 아파트의 상가 분양, 뭐 수도권, 역세권, 상권 이런데 실은 코로나 전만 해도 유동인구 많았잖아요. 요런 데는 거의 성지 아닙니까? 장사가 막 동대문 예전 보면 바글바글 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인구가 뭐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 인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상권은 서울에 소위 잘 나갈 뭐 가로수길이다 어디다 해도 제가 볼 때 좀 공실률 되게 높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하도 와줘서 좀 살아나는 곳은 있는데 그런 것은 뭐 대단히 드물고요. 있다고 해도 상권이 자꾸 막 옮겨 다녀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기존에 없던 주식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인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스물스물 됩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동대문 가서 우리가 옷 삽니까? 아파트 상가에서 내가 꼭 뭐 할 거 있으면 합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다 뭐 컬리, 뭐 쿠팡, 뭐 네이버 쇼핑 하지 않습니까? 뭐 직구도 하고 돈이 다니는 경로가 예전엔 오프라인 가게였잖아요. 지금 뭡니까? 온라인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다 넘어가, 뭐 아마존이다 뭐다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돈의 방향성은 구시장, 구 플랫폼에서 신 플랫폼, 이게 블록체인이잖아요. 여기 먼저 우리가 깔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가격 안 오를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거의 뭐 이 서서히 움직이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걸 눈치채기는 어렵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블랙락, 뭐 골드만삭스, 뭐 피델리티, JP모건, 뭐 S&P, 나스닥 이런 곳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데 가격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뭐 되겠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S&P 모르신 분 없죠? 세계 최대 지수 만드는 S&P 다우존스 지수. 여기에서 지금 어디를 콕 찍습니까? 하이퍼리퀴드를 콕 찍어요. 하이퍼리퀴드 아시죠? 뭐 덱스, 그 탈중앙화 압도적인 1위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도 본인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를 콕 찍어서 지금 뭘한다? S&P 500 기반의 무기한 파생 상품을 출시한다. 하이퍼리퀴드 체인 레이어 1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S&P 500 지수를 레버리지, 그러니까 B2가 되고요. 롱이냐 숏이냐. 와, 이거 연중무휴입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고. 이거 동대문 밀리올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코인은 사기라고 해놓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연중무휴
B2가 가능한 도박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도박이라 해놓고 본인들이 제대로 카지노를 차린 거예요. 카지노의 특징, 누구는 돈을 잃고 누구는 뭐 종종 뭐 가끔 따겠죠. 더 중요한 것은 카지노는 돈을 잃을까요? 항상 딸까요? 카지노가 잃을 그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막 거래를 하고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수수료 받아먹는 데가 카지노 아닙니까? 돈을 사람들이 잃든지 말든지 어차피 많이 가져갈 겁니다. 가격 떨어지다고 지금 울상이 아니고요. 미래 금융망, 우량 체인들, 우량 자산들을 포모를 느낀다면 지금 포모를 느끼셔야 저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장처럼 폭등 후에 포모를 느낀다면 저는 이게 대박이 아니고요. 이거는 대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이제 빠져나가면 다행인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현재 뭐 이제 평단 $330의 고래가 뭐 비트코인 1000개를 추가로 팔았다. 비트코인 또 초기 고래가 또 이제 뭐 4,630만 이 사람이 보니까 뭐 11,000개씩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지금도 팔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 바뀌고 아까 뭐 블랙락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계속 사잖아요. 초기 고래들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지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금융 당국에서 뭐 코인 업체 뭐 23곳에 등록을 취소시켰다. 단기적으로는 악재 소식이 많이 들리죠. 특히 저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목할 뉴스 중에 하나라 봅니다. 크라켄 아시죠? 미국의 주요 거래소입니다.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IPO 주식 상장을 보류했습니다. 4개월 전 작년 11월 정도의 상장 추진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거래량 너무 줄었어.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하락되니까 기업 가치 밸류를 높게 쳐야 이제 투자 자금을 크게 이제 주가도 세게 해서 불러서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일정을 재조정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IPO 철회한 게 아니고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다시 할 거예요. 현재 상황은 맞아요. IPO를 지금 미룰 만큼 당연히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한 게 아닌 거예요. 미뤘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미룬 거죠. 지금요, 크라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뭐 그 상장한 곳 지금 빼고도 크라켄, 컨센시스 여기 또 큰 회사입니다. 컨센시스 이더리움 개발 회사, 주식회사, 시큐리타이즈 뭐 블랙락과 연관된 회사고요. 렛저 프랑스에 있는 그 지갑 회사, T0, 그다음 파이어블록스, 뭐 체인얼리시스, 뭐 리플이 끝판왕이요. 이런데 IPO가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상승장이냐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지금 사도 될까요? 보다는 지금 팔고 나가도 될까요?를 우리가 판단할 때 주요 짚어야 할 이런 주요 기업의 IPO를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실 지금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좋아진다면 당연히 IPO 하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